결혼 3년 차 전업주부 한지아. 남편 회사에 처음 갔어요. 그런데 보안팀이 저를 막았죠. 아줌마, 여기 직원 아니죠? 그때 시어머니도 나타나서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웃었죠. 그리고 전화기를 꺼냈어요. 여보세요? 지금 당장 1층 로비로 전 임원 다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회장실 명패를 교체하려고요. 그로부터 10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결혼 3년 차,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회사에 갔다. 아침 9시였다. 나는 구겨진 니트 원피스를 입고 플라스틱 통에 담은 수제 쿠키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었다. 남편 민준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회사까지 찾아왔다. 그는 JH그룹 전략본부장이었다.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했고 퇴근 시간은 대체로 7시쯤이었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그랬다. JH그룹 1층 로비에 들어서니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50층짜리 빌딩의 외벽은 온통 유리로 덮여 있어서 눈이 부셨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구두 굽소리가 울릴 정도로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살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누구 찾으시나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의 시선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니트 원피스, 천으로 된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 그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다. 여기는 이분이 올 곳이 아니다. 전략본부장 민준호 씨를 찾아왔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그의 아내예요. 경비원이 다시 한번 나를 훑어보며 입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굽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똑똑, 똑똑. 마치 무언가 경고라도 하듯 날카롭고 빨랐다. 어이구, 너 여기가 무슨 일로 왔니? 시어머니였다. 김영숙 여사. 62살이지만 언제나 명품 브랜드로 몸을 감쌌고 손톱은 항상 새빨간 매니큐어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한참을 쳐다보았다. 마치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쓰레기 봉투라도 마주한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내 손에 든 플라스틱 통을 한번 쳐다보더니 손을 휘둘렀다. 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쿠키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몇 개는 부서졌고 몇 개는 대리석 바닥을 굴러 로비 한편에 놓인 화분 밑까지 굴러갔다. 너 미쳤니? 주부가 남편 회사에 무슨 일로 오는 거야? 그 옷은 또 뭐야? 준호가 본부장인 줄 알아? 부하 직원만 수십 명인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준호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중 몇 명은 힐끗 쳐다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돌렸지만 모두가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흥분했고 손가락은 거의 내 코끝에 닿을 듯이 다가왔다. 내가 60년을 살면서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학력도 없고 집안도 없으면서 들어온 지 3년이 되도록 애 하나 못 낳고 준호만 늘 발목 잡는 게 너는 도대체 뭐가 할 줄 아는 거냐? 말해봐. 나는 몸을 굽혀 쿠키를 하나씩 주워 담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내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고 그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웃음소리도 있었다. 경비원은 팔짱을 낀 채 그대로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통에 담고 나는 손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웃었다. 그 미소에 시어머니의 입이 닫혔다. 시어머니, 몇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첫째, 저는 학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둘째, 저는 집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한정수입니다. 30년 전 한국물산을 세운 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회사는 300억 빚을 떠안고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개인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5년 만에 회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께서 서 계신 이 건물 JH그룹은 제가 만든 회사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김 실장님, 5분 안에 전 임원진을 1층 로비로 불러주세요. 늦은 분은 앞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이미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셋째, 저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제 아이에게 시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생기는 게 싫을 뿐이에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김 실장이었다. 그 뒤로 재무본부장, 법무본부장, 운영총괄본부장, 인사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15명이 전부였다. 검은 정장, 무거운 표정. 그들은 로비 한가운데에 선 나를 발견하자 주저함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동시에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5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로비에 울려 퍼졌다. 대리석 바닥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굽이 대리석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까 나를 막았던 경비팀장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엎드렸고 이마는 바닥에 닿아 있었다. 주변의 직원들은 모두 굳어버렸다. 어떤 이는 손에 든 서류를 그대로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김 실장이 빠르게 내 앞으로 걸어와 살짝 몸을 돌렸다. 회장님, 전원 도착했습니다. 지시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수고하셨어요. 각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15명이 일제히 네 라고 대답하고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바닥에 엎드린 경비팀장과 시어머니를 한 번씩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김 실장이 버튼을 눌러주었다. 시어머니, 같이 올라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준호 씨도 회장실로 불러주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마치 발바닥이 대리석에 붙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세상이 조용해졌다. 50층 회장실. 이 방은 나에게 낯설지 않았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회사의 모든 일은 매일 내 손을 거쳤다. 김 실장은 모든 서류를 내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었다. 가끔은 커피숍의 개인실이었고 가끔은 빌린 작은 사무실이었다. 나는 단 하루도 일을 빠뜨린 적이 없었다. 다만 존재하는 방식을 바꿨을 뿐이었다. 나는 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에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문이 열렸고 민준호가 들어왔다. 뒤로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다. 그는 말쑥했다. 정장은 구김없이 펴져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구두는 반짝였다. 그의 표정은 치밀하게 계산된 듯했다. 이마는 살짝 찌푸리고 입꼬리는 살짝 내려가 있었다. 놀람과 당혹을 적절히 표현하되 과장되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다. 그는 내 앞으로 걸어와 입을 열었다. 지아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몸을 돌렸다. 3년 전 내가 나에게 청혼했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평생 지키겠다고 했어. 그때 내 눈에서 정말 진실한 게 보였어. 그래서 믿었어. 민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아주 살짝 떨렸다. 나는 내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할까 알고 싶었어. 그런데 한 가지를 알게 됐지. 나는 책상 쪽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했어. 넌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청혼하기 전날 강남구청에 가서 내 호적 등본을 떼냈지. 내 어머니의 계가 기록을 보고 내가 한국물산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냈어. 넌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걸 알았으니까 나랑 결혼한 거야? 그리고 3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직접 정체를 드러내길,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길. 나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다. 사진이 흘러나왔다. 민준호가 강남구청 입구에 서 있는 모습,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다. 찍힌 날짜는 청혼 전날이었다. 민준호의 목젖이 위아래로 굴러갔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당혹에서 경계로 마치 포식자가 다가오는 걸 감지한 뱀처럼. 날 조사했어? 조사할 필요 없었어. 이 3년 동안 내가 한 모든 일을 난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주식 양도 기록, 최근 석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옮겨간 JH그룹 지분. 누적 금액은 170억이었다. 김 실장이 내 내통자였지? 그를 시켜 지분을 빼돌렸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민준호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15년 전부터 나를 따라다녔어. 내가 거리에서 주어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야.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그날 밤 바로 나에게 전화했어. 나는 휴대폰 화면을 돌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민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지분 양도권은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는 정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민준호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 3년 동안 내가. 그래, 나는 휴대폰을 거뒀다. 넌 내 눈코앞에서 3년 동안 까불었어. 애인 넷을 뒀고 매달 회사 계좌에서 3천만 원 넘게 빼돌렸고 밖에서는 이혼하면 JH 경영권을 손에 넣을 거야 라고 떠들어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모텔 갈 때마다 쓴 카드는 내 이름의 부카드였고 모든 결제 내역은 실시간으로 내 휴대폰에 떴어. 그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3년을 기다린 이유는 내가 대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넌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정말 완전히 썩었구나. 나는 서랍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혼 합의서. 내 이름은 이미 적혀 있었다. 서명해. 민준호는 이혼 합의서를 응시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쳐다보는 듯했다. 이렇게 날 몰아붙일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조급하고 탐욕스럽고 억울하다는 듯이. 손가락이 책상 위에 얹어 있고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지야, 나랑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 내가 3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 넌 분명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가난한 척했고 해진 옷 입고 밥하고 빨래하고 나를 3년 동안 농락한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썩었다고 그래.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그는 급하게 말했고 침방울이 책상 위로 튀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입술을 떨며 드디어 말을 꺼냈다. 맞아. 내가 준호를 3년 동안 속였잖아. 내가 무슨... 시어머니, 내가 그녀를 끊었다. 아드님께서 청혼 전날 제 호적을 떼 가셨어요.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속은 사람은 접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그녀는 민준호를 바라보았고 눈빛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생겼다. 민준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혼. 서명하고 내 삶에서 사라져. 내 지분은? 내 이름과 내 어머니 명의로 된 JH그룹의 모든 지분은 원 매입가의 10%로 환매한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 양보야. 10%? 170억인데 10%만? 김 실장. 김 실장이 문 밖에서 들어왔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열어서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쏟아부었다. 민준호의 불륜사진, 계좌 이체 기록, 위조된 계약서 도장, 페이퍼 컴퍼니 등록 서류. 두껍게 쌓였다. 서명하지 않으면 이 자료들이 내일 아침 검찰청에 도착할 거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자금 횡령 3가지 죄목이 겹치면 몇 년일 것 같아? 민준호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얼굴이 자줏빛으로 물들었다. 협박하는 거야? 한번 해봐. 나는 의자에 느긋하게 앉았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알려줄게. 내가 만나던 4명의 여자 중 1명은 검사의 딸이고 다른 1명은 법원장의 조카야. 내 불륜 증거는 이미 그들의 어른들에게 보내졌어. 지금 누가 널 찾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 민준호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안부 전화가 17개 와 있었다. 모두 같은 이름이었다. 박 검사. 그의 손이 떨렸다. 언제 보낸 거야?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다음 날이야. 지금은 사흘째야. 상대편에서 이미 검찰에 연락했고 내가 전에 했던 그 사업협력 건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어. 준호야, 지금 내 문제는 감옥에 가냐 마냐가 아니야. 지금 상황은 누가 먼저 널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쪽 어른들이 공을 세우는 거야. 그의 무릎이 꺾였다. 등 뒤에서 뼈가 빠져나간 듯 그는 천천히 낮아졌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책상 모서리를 붙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몸 전체가 움츠러들었다. 지아야. 이야기 좀 하자. 아무것도 안 가질게.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줘. 서명해.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펜을 거의 놓칠 뻔했다. 합의서 위에 이름이 적혔다. 구불구불한 글씨였다. 시어머니가 막으려고 그의 손목을 잡았지만 그는 그녀를 뿌리쳤다. 엄마. 그만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평생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합의서를 확인했다. 서명, 날짜, 지장. 모두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 넣었다. 됐어. 우리의 결혼은 법적으로 오늘로 종료됐어. 나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 3년 동안 회사에서 시어머니께 예우를 해드린 건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혼했으니 시어머니는 JH그룹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신용카드는 이미 정지했고
강남에 있는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전액으로 산 거라서 한 달 안에 회수할 거예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김 실장이 앞을 막아 그녀를 저지했다. 그녀는 양팔이 붙잡힌 채 얼굴에 화장이 다 번져내렸고 눈물과 파우더가 섞여 흘러내렸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내 시어머니야? 전 시어머니요. 나는 회장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마침 도착했고 문이 열리며 텅 빈 공간이 드러났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점점 좁아지는 틈 사이로 회장실 문 앞에 모든 것이 보였다.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비명 지르며 몸부림치는 시어머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은 민준호,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과 서류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나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들어 숫자가 50에서 아래로 뛰는 것을 바라보았다. 금속 벽면에 비친 내 얼굴 윤곽은 뚜렷했고 눈빛은 평온했다. 눈물은 없었다. 3년 전 이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었다. 어떤 결말이든 울지 않겠다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로비는 많이 비어 있었지만 아직 몇몇 직원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몸을 곧게 세웠다. 아무도 나를 직접 쳐다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흘끔거렸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고 정문으로 걸어 나갔다. 햇살이 강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길가에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다. 김 실장이 준비해 둔 차량이었다. 운전기사가 문가에 서 있다가 내가 나오자 뒷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차량은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서 JH그룹 빌딩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것은 내가 직접 세운 것이었다. 300억의 부채라는 폐허에서 한 뼘 한 뼘 쌓아 올린 것이었다. 3년 동안 나는 이 건물의 정문 앞에 서는 것을 감히 하지 못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그 평범한 주부라는 가면이 깨질까 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실까요? 아파트로. 차량이 강남의 거리를 달렸다. 3년 동안 나는 매일 이 길을 걸어 마트에 가고 세탁소에 가고 지하철역으로 남편을 마중 나갔다. 그 시절은 마치 긴 연극 같았다. 매일 의상을 입고 남이 쓴 대본을 연기했다. 오늘이 막을 내리는 날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김 실장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전 남편분은 이미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문에서 20분간 울부짖으시다가 경비에 의해 조치되었습니다. 언론은 일단 눌렀지만 검찰 측에서 이미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검사님께서 서류를 받으셨고 내일 기소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두 글자를 쳤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잠그고 휴대폰을 옆자리에 던졌다. 차량이 조용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길 양쪽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가을이라 잎이 절반쯤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이 길은 내가 3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로 이어졌다. 강남의 평범한 고층 아파트, 80제곱미터, 투룸. 3년 동안 나는 매달 프리랜서로 원고를 써서 받은 수입으로 월세를 냈다. 로맨스 소설 칼럼을 썼고 필명은 아무도 몰랐다. 민준호는 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나는 그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으니까. 그가 3년 동안 준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카드 한 장에 모아두었다. 그 카드는 지금 내 가방 안에 있다.
액수는 정확히 그가 3년 동안 내게 준 총액과 같다. 그가 출소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줄 생각이다. 차량이 아파트 현관 앞에 멈췄다. 내려서 건물 입구에 서니 이 건물에서 3년을 살았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3년 동안 나를 비추었다. 같은 각도, 같은 조명. 나는 이 건물 안에서 3번 울었다. 첫 번째는 결혼 1년 차에 그의 휴대폰에서 애매한 문자를 발견했을 때, 두 번째는 2년 차에 그가 밤새 돌아오지 않았을 때, 세 번째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직전이었다. 3번 모두 2분씩만 울었다. 김 실장이 10분 후면 업무 메시지를 보내올 테니 울먹인 목소리로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자물쇠가 약간 뻑뻑했다. 기름을 발라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문이 열렸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소파 위 쿠션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절반쯤 읽은 소설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부엌 조리대 위에는 아침 식사를 만들 때 썼던 뒤집개가 그대로 있었다. 모든 것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현관 수납장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다. 남쪽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바람이 커튼을 부풀렸다. 나는 소파 앞으로 걸어가 앉았다.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다. 부동산 중개인인가요? 강남 XX 아파트 7동 3호인데요. 오늘 퇴거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 중 대부분은 내 것이 아니었다. 옷장 속 옷들은 민준호가 골라준 것이었고 부엌 식기는 시어머니가 선물한 값싼 제품이었다. 책장 위의 책들만이 내 것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하나씩 모아온 것들이었다. 30분 후 이사 기사들이 도착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휘하며 짐을 상자에 넣게 했다. 책은 전부 포장했다. 옷은 전부 버렸다. 식기도 전부 버렸다. 거실에 있던 그 1,000원짜리 시장에서 산 꽃무늬 식탁보만은 접어서 서랍 안에 넣어 두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버리고 싶지 않았다. 오후 내내 아파트가 비워졌다. 텅 빈 거실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 둘러보았다. 바닥에 비친 햇살은 여전히 따뜻한 노란색이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빛 속에서 반짝였다. 이곳에서 3년을 보냈다. 후회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다. 문을 닫고 열쇠를 중개인에게 돌려주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캐리어 안에는 3가지만 들어있었다. 책 한 상자, 아버지가 남겨준 백금 반지, 그리고 그 1,000원짜리 꽃무늬 식탁보. 새 집은 한남동에 있었다. 300제곱미터, 최상층 펜트하우스. 전액 현금으로 샀다. 인테리어를 마치고 3년 동안 비워두었다. 전업주부는 이런 곳에 살 수 없었으니까. 오늘 밤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날이었다. 새 집에 입주한 첫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앉아 유리창에 기대어 한강이 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두워지고 도시에 불이 켜졌다. 강남 쪽의 오피스 빌딩들이 밤이 되면 빛나는 숲처럼 보였다. JH 그룹 빌딩은 높아서 이 각도에서도 그 첨탑이 보였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김 실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전 남편분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언론 몇 군데에서 알아보고 있으나 홍보팀에서
개인사에 관해 답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분의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 3군데 언론사에 찾아가 회장님에 대한 폭로를 시도하셨지만 3군데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중 한 군데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긍정적인 기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필요 없어요. 무시하세요. 2주 후 뉴스가 나왔다. JH그룹 전직 임원, 경제범죄 혐의로 입건. 기사는 절제된 어조로 작성되었고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회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다. 해당 인물은 이미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정도였다. 민준호의 이름은 본문 셋째 문단에 등장했다. 같은 날 JH그룹의 주가는 1% 하락했지만 다음 날 3% 상승하며 회복했다. 시장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분했다. 아마도 투자자들이 이미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주, 민준호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산을 빼돌린 것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그의 개인 계좌에서 대량의 불분명한 자금 유입을 발견했고 추적해보니 몇몇 협력사와의 불법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 사건은 점점 커져갔다. 그의 4명의 정보도 언론에 노출되었다. 언론은 부적절한 이성관계라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인터넷상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가 지난 3년간 다양한 자리에서 찍힌 사진들을 뒤져 여러 여성들과 호텔, 레스토랑, 아파트를 드나든 장면들을 캐내기 시작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같은 날, 시어머니 김영숙의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그녀는 회사 본사에 전화를 걸어 세 부서를 거쳐 교환원에게 연결되었다. 교환원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댔다. 교환원이 2초간 침묵하더니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 해당 기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 연락처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김 실장이 나와 관련된 모든 외부 연락망을 차단해버렸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JH그룹 정문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서야 그녀는 일어났다. 누군가 그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제목은 전 회장 어머니, 회사 정문 앞에서 노숙. 사진 속 그녀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등이 굽어 있었다. 석 달 전 샤넬을 입고 다니던 그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댓글창에는 자업자득, 불쌍하다는 의견이 반반씩 나뉘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번 쳐다보고 화면을 껐다. 넷째 주, 판결이 나왔다. 민준호는 3가지 죄목이 겹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4명의 배경 중 1명인 공직자는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여파로 여러 명이 연루되었다. 강남 상가가 며칠간 술렁였다. 몇몇 지인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왔다. 모두에게 똑같이 답했다.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홍보팀에서 내 인터뷰를 제안했다. 독립한 여성 기업인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라는 이유였다. 잠시 고민했지만 거절했다. 필요 없었다. 내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내 삶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5째 주, 나는 평창동의 옛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한옥은 계속 비어 있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맡겨 원형을 유지했지만 내가 직접 찾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 마당에 들어설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나날이 떠올랐다.
많이 여의신 모습으로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손을 살짝 떨고 계셨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지아야, 회사는 내게 맡긴다. 아버지는 믿는다. 그때 나는 21살이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아버지는 너무 갑자기 가셨다.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나는 결국 대학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재산을 처분해 회사에 300억 빚을 갚았다. 그리고 5년에 걸쳐 회사를 폐허해서 다시 일으켰다. 그 전개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올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다. 대문을 열자 나무 병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당 안의 늙은 회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늦가을이었다. 잎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고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 아래 벤치는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항상 거기 앉아 차를 마시곤 하셨다. 벤치 표면의 페인트는 많이 벗겨졌지만 나무는 단단했다. 나는 걸어가 그 위에 앉았다.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왔다. 서늘한 기운과 흙내음이 섞여 있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냘프게. 나는 벤치에 오래도록 앉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그대로 두었고 처리해야 할 일도 없었다. 김 실장은 오늘이 내 쉬는 날임을 알고 있었다.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석양이 담장 밖에서부터 한 겹 한 겹 밀려들어왔고 회화나무 그림자는 점점 길어져 마지막에는 마당 전체가 부드러운 어두운 남색에 잠겼다. 달이 떠올랐고 그 빛이 돌바닥에 내려앉아 서리처럼 하얗게 빛났다. 고개를 숙여 내 손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집안일을 하지 않아 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이 사라졌다. 왼손 약지에는 아버지의 백금 반지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손가락 끝에 살짝 닿았다. 정수야, 아빠가 미안해. 일어나 집 안으로 걸어갔다. 불을 켜니 예전 그대로였다. 거실 찬장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으로 40살쯤 되었을 때 찍은 것이었다. 양복을 입고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계셨다. 그 옆에는 낡은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금이가 있었다. 나는 그 금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찬장 안에는 아직 뜯지 않은 찻잎이 있었다. 물을 끓여 한 잔을 우려서 마루로 가지고 나갔다. 밤바람이 차가웠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올라갔다. 한 모금 마셨다. 3년 만에 마시는 이 차였다. 아버지는 평생 이 차를 우려 마셨고 그 맛은 직접 손으로 조절하셨다. 이 잔은 괜찮았다. 70% 정도는 비슷했다. 찻잔을 들고 마루에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달이 회화나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 바람이 멈췄다가 다시 불고 멈췄다가 다시 불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 졸음이 밀려왔지만 잠들지는 않았다. 많은 생각이 스쳤다. 아버지가 떠나신 날, 자퇴할 때의 막막함.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그 3년 밤새 보고서를 검토하고 투자자를 만나고 은행의 기한 연장을 간청하던 나날들. 25살, 회사가 마침내 흑자로 전환되었을 때 사무실에 혼자 앉아 20분 동안 울었다. 눈물을 닦고 모든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민준호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사랑받는 것이 아주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지침이었다. 누군가가 무게를 나눠 들기를 바라는 갈망이었고, 결혼하면 과거를 모두 뒤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곁에 두었다. 독사 한 마리를. 찻잔을 마루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날이 밝았다. 마당의 회화나무가 아침 햇살 속에서 다시 윤곽을 드러냈다. 잎은 대부분 떨어졌지만 가지는 여전히 곧게 뻗어 있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키운 나무였다. 비바람을 견뎌냈고 겨울도 견뎌냈다. 집 안으로 돌아갔다.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김 실장이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법무팀에서 지분 환매 최종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분의 어머니께서 회사 본사에 연락하셨습니다. 회장님은 꼭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사과만 드리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창밖의 아침 햇살이 휴대폰 화면에 부딪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손을 들어 빛을 가리고 다시 읽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사과만 드리게 해달라고. 나는 타이핑했다.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이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잠근 뒤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반드시 정리하고 집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이미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 백미러 속으로 한옥의 대문이 점점 멀어져 갔다. 골목을 돌아서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연말 주주총회에는 내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실장이 대신 회의를 주관했다. 모든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되었고 아무도 민준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름은 회사 내에서 암묵적으로 삭제된 단어가 되었다. 마치 지워진 채팅 기록처럼. 가끔 신입사원이 예전에 끌려간 본부장님은 누구였죠? 라고 물으면 베테랑 직원들은 일을 저질렀어 라고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다. 더 이상 아무도 민준호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모두 나를 한 회장이라고 불렀다. 설날 전 나는 평창동으로 돌아갔다. 한옥대문은 여전히 예전 그 모습이었고 열 때마다 나무 경첩이 삐걱거렸다. 마당에 잠시 앉아 차를 우리고 회화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봄은 어떤 일에도 지체하지 않고 찾아올 것이다. 오후 3시 김 실장이 전화했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전 남편분께서 면회를 신청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보내? 아닙니다. 전 남편 자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피의자 자격이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차는 두 번째 우리 귀에 맛이 희미해졌다. 언제? 원하시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평창동으로 오라고 하세요. 한옥으로 말씀이신가요? 네, 오라고 하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준호가 도착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지급한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볼은 깊숙이 패여 있었다. 5개월의 구금 생활 동안 그는 적어도 5kg은 빠진 것 같았다. 눈구멍은 움푹 들어갔고 광대뼈는 도드라져 보였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3년 전 그 온화하고 예의 바른 본부장도 아니었고 이혼 당일 그 히스테릭했던 도박사도 아니었다. 그는 대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들어와. 그가 대문을 열고 걸어 들어왔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루까지 걸어와 내 맞은편 방석에 앉았다. 앉는 동작이 매우 느렸다. 마치 통증을 참는 것 같았다. 전에 구치소에서 누군가와 충돌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맞았다고도. 마실래? 찻주전자를 가리켰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지아. 내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미안해.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온도가 딱 좋았다. 2, 3년. 정말로 너랑 잘 살고 싶었어. 처음엔 확실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내 배경을 알아봤고 내 자원을 이용해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 그런데 나중에 너랑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요리도 못하면서 매일 해주고 너 자신은 대충 입으면서 내 옷 살 때는 가격표도 안 보고 엄마한테 그런 말 들어도 한 번도 받아치지 않고 속상해도 나한테 다툼을 걸지 않았어. 그때 생각했지.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겠구나. 그가 잠시 멈췄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교차되었고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난 그 버릇들을 고칠 수 없었어. 너무 탐욕스러웠어. 돈이 보이면 갖고 싶었고 예쁜 여자가 보이면 다가가고 싶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둔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다. 마치 먼 길을 걸어왔지만 방향을 잘못 들어 되돌아갈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지아, 내 말이 맞아. 난 그냥 쓰레기야. 내가 한 모든 일은 다 옳았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차가 식었다. 다 했어? 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을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가볍게 말했다. 방금 내가 나랑 잘 살고 싶었다고 했지? 그럼 그런 일들 언제 나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처졌다. 넌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평생 나를 속일 생각이었지. 내가 먼저 손을 쓰지 않았으면 넌 계속 지분을 빼돌리고 계속 여자들을 만나고 계속 나를 속이며 회사를 완전히 털어먹을 때까지 갔을 거야. 내가 잘 살고 싶었다고 그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야. 내가 실제로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일어나 안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도착해서 멈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건 다른 길이야. 내가 너에게 5년을 선고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니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러고는 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이 천천히 대문 방향으로 옮겨갔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문짝에 기대어 잠시 서 있다가 차탁자로 돌아가 식은 차를 버리고 다시 물을 끓였다. 찻잎은 아직 찻잔 바닥에 남아있어 두 번째로 우리면 여전히 맛이 났다. 이혼 3개월 후 나는 공식적으로 JH그룹 회장 자리로 복귀했다. 첫 출근 날 경비팀이 전면 교체되어 있었다. 새 경비팀장은 나를 몰랐다. 내가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옆에 있던 베테랑 직원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한마디 속삭였다. 그는 즉시 몸을 곧게 세웠다.
임원진도 미세하게 조정되었다. 민준호와 가까웠던 몇 명은 변두리 부서로 발령났고 핵심 자리에는 모두 내 사람들이 배치되었다. 김 실장은 그대로 유임되었다. 그는 내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다소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그때 그 지분 이전에 협조했던 일에 대해 내가 진짜로 나를 배신했다면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오전 10시에 짧은 회의가 열렸다. 각 부서에서 지난 3개월간의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이혼 파동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었다. JH그룹의 사업은 항상 안정적이었다. 진정한 의사결정자는 언제나 나였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홍보팀장이 따라 나와 물었다. 회장님, 몇몇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인의 독립이라는 주제로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JH그룹은 내 사생활을 브랜드 홍보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전해주세요. 홍보팀장이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연말 주주총회에서 나는 처음으로 회장 자격으로 의장석 정중앙에 앉았다. 회의장에는 100여 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관 투자자들, 사회이사들, 장기협력사 대표들. 몇 차례 안건을 처리한 후 자유질문 시간이 되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한 회장님, 회사의 전직 임원이 저지른 경제범죄 사건이 JH그룹의 향후 5개년 전략 구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제 말은 경영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말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전직 임원은 재직 기간 동안 회사의 핵심 전략 결정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직무 범위는 전략본부의 일상적 집행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시스템에 기록되었고 부서장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단 한 건도 저를 거치지 않고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또 다른 주주가 일어나 물었다. 그럼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의 신분이 공개되면서 전통적인 업종 고객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 오래된 고객들은 보수적이라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는 인식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첫째, JH그룹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의 실제 지배자만 있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둘째, 만약 말씀하신 그 오래된 고객들이 제 결혼 상태 때문에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런 고객은 애초에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회의장이 3초간 침묵했다. 그러고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드문드문 시작된 박수가 점차 하나로 합쳐졌다. 질문했던 그 주주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홍보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방금 그 말씀을 누군가 녹음해서 업계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냥 두세요. 봄이 오고 나서 옛 동료 한 명이 해외에서 돌아왔다. 그의 이름은 조성호였다. 아버지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했다. 그는 내 소식을 듣고 김 실장에게 연락해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를 평창동 한옥으로 초대했다. 그가 도착한 날 오후는 날씨가 매우 좋았다. 회화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성호가 마당에 들어서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회화나무 앞에 멈춰서서 나무줄기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나무, 옛날에 내 아버지가 직접 심으셨지.
그때 내가 몇 살이었더라? 7, 8, 6살이었어요. 6살, 그는 웃으며 마루로 걸어와 앉았다. 어느새 이렇게 회장이 됐구나. 내가 차를 따라 주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지아야,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 민준호의 아버지가 예전에 한국물산에서 일했었어. 내 손에 든 찻잔이 잠시 멈췄다. 언제였죠? 아주 오래전이야. 내 아버지가 창업하신 초창기. 민준호 아버지는 당시 재무팀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2년도 못 채우고 퇴사했어. 나갈 때 좀 좋지 않게 나갔지 회사 돈을 빼돌렸어. 금액은 크지 않았고 내 아버지가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각서를 받고 보내셨어. 조성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무너지고 내가 다시 일으켰지. 민준호가 내게 접근했을 때 나도 소문을 들었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해외에 있었고 확실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지. 나는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네, 청혼하기 전에 제 호적을 조회했어요. 그럼 맞네. 조성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알았고 아버지가 당년 무슨 짓을 했는지도 대충 알았을 거야. 그가 내게 접근한 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뭐라고 해야 하나, 일종의 뒤틀린 무언가. 한 가문의 후손에 대한 복수심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때 얻지 못한 걸 너에게서 되찾으려는 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앉아있다가 조성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그를 대문까지 배웅해 주었고 그는 돌아서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잘했어, 지아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잘했어. 나는 대문 앞에 서서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마당으로 돌아와 회화나무 아래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회사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나는 생활 패턴을 조정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회사에 출근하고 그 외의 시간은 평창동에서 근무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가져오면 마루에서 결제했다. 매주 월요일에는 화상회의를 여러 각 부서장들과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원격 근무의 효율은 낮지 않았다. 오히려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었다. 아무도 화상회의에서 졸지 않았으니까. 6월 어느 날 이수영이 찾아왔다. 그녀는 전에 브랜드팀 인턴이었다. 디자인 안에 큰 실수를 저질러 규정상 퇴사 처리되어야 했다. 김 실장이 규정대로 처리했지만 나는 나중에 CCTV를 확인했다. 그 아이가 사흘 연속 밤새 회사에서 디자인안을 고치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말했다. 이 아이는 아직 살릴 수 있어. 김 실장이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그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빵집을 열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한옥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내려져 있었다. 손에는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인턴 시절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눈빛은 안정되어 있었다. 한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들어와. 그녀가 마당으로 들어와 마루에 앉았다. 종이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운 버터 쿠키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표면에는 설탕가루가 얇게 뿌려져 있었다. 제 가게에서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한 조각을 집어 물었다. 바삭했고 단맛이 적당했다.
가게는 잘 돼? 네, 작년에 첫 매장을 열었고 다음 달에 분점을 낼 예정이에요. 그녀가 웃었다. 그때 저를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실수만 하면 울기만 했어요. 회장님의 그 말씀이 없으셨다면 지금쯤 이력서를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넌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필사적으로 배우려고 했지. 그런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쫓겨나면 안 돼.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일어나서 내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는 손을 저었다. 됐어. 쿠키는 남기고 사람은 가도 돼.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가에 도착해서 한 번 뒤돌아 나를 쳐다보더니 대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마루에 다시 앉아 잠시 있었다. 쿠키 상자에는 아직 반 조각이 남아 있었다. 집어서 작게 떼어 입에 넣었다. 8월, 민준호의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편지는 회사 본사로 배달되었고 봉투에는 한지아 회장님 친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실장이 편지를 한 옥으로 가져왔을 때 나는 이미 누가 보낸 것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봉투를 뜯자 두 장의 손글씨 편지지가 나왔다. 글씨는 뒤틀려 있었고 획이 떨리고 있었다. 편지에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당초 그렇게 대해서 죄송하다고, 아들이 오늘에 이른 것은 자신이 버릇없이 키운 탓이라고, 지금은 전주 시골에서 작은 방을 빌려 살며 매일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판다고. 내 용서를 바라는 것도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내가 잘 살길 바란다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지아야, 너는 지금 잘 지내니? 나는 2번 읽고 편지를 다시 봉투에 접어 넣었다. 서랍에서 빈 편지지를 꺼내 무언가 쓰려고 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마지막에 나는 종이 위에 한 줄을 적었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적고 나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종이를 구겨 휴지통에 던졌다. 아무것도 답장하지 않았다. 편지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어 두었다. 그 꽃무늬 식탁보와 함께. 민준호는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이유는 지분 양도는 부부 공동 경영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개인적 횡령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의 새 변호사는 부부 공동 재산을 내세워 죄목을 경감시키려 했다. 검찰은 내가 제출한 완전한 증거 체인을 제시했다. 혼전 재산 공증, 지분 구조 투명 감사, 독립 제3자 재무보고서 모두 그가 회사 자산을 일방적으로 횡령했음을 지적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이 유지되었다. 소식은 김 실장이 전해주었다. 나는 그때 마당에서 회화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네 라고 답하고 계속 물을 주었다. 김 실장이 잠시 서 있다가 물었다. 회장님, 법원에 한번 가 보시겠어요? 가서 뭘 해? 아닙니다. 그럼 먼저 가 보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물을 다 주고 호스를 정리하고 손을 씻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여 차를 우렸다. 모든 과정이 매우 평온했다. 또 1년이 지났다. 민준호의 어머니로부터는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았다. 가끔 김 실장으로부터 자잘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전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장사는 그저 그랬으며 건강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민준호는 여전히 복역 중이었고 수용소 내에서 비교적 잘 지내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들었다. 봄이 되어 나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다.
내가 직접 구운 쿠키를 한 상자 들고 갔다. 모양은 별로였고 몇 개는 탔다. 아버지는 생전에 단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지만 손맛은 유전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묘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쿠키를 정리하고 한마디 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도 잘 지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묘지에서 나와 바다로 갔다. 모래사장에 앉아 오후 내내 파도를 바라보았다. 해가 진 뒤에야 한옥으로 돌아왔다. 2년 후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지쳐서도 아니었다. 그저 어느 시점에 도달했다고 느꼈을 뿐이다. 회사는 이미 충분히 안정되었고 전문 경영인 체계도 구축되었다. 더 이상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다. 김 실장이 한 임기 더 남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후임자는 최 사장이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룹에서 8년간 근무했으며 능력과 인품 모두 검증된 인물이었다. 나는 경영권을 그에게 넘겼고 지분과 주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은 유지했지만 일상적인 경영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인계 날, 최 사장이 한옥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마루에 앉아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말했다. 회장님, 안심하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안정되어 있었다. 3년 전에 이수영과 비슷했다. 잘해. 내 망신시키지 말고. 그가 웃었다. 나는 평창동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차를 우리고 신문을 읽고 마당을 청소했다. 오후에는 회화나무 아래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면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만들었다. 혼자서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가끔 옛 친구들이 찾아와 과자나 술을 들고 와서 오후 내내 함께 앉아 있었다. 더 자주는 나 혼자였다. 회화나무는 점점 더 커졌다. 봄에 꽃이 피면 마당 전체가 하얀 꽃으로 가득 차고 바람이 불면 마당 전체가 흔들렸다.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 그늘이 마루의 대부분을 덮었다.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여러 번 쓸어야 했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에 눈이 내려앉아 그것도 아름다웠다. 사계절이 돌고 돌았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민준호가 출소한 것은 5년째 되는 해였다. 소식은 김 실장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니라 신문에서 직접 보았다. 사회면 구석의 한 조그마한 기사였다. 전 JH그룹 임원, 복역 만료로 출소. 사진도 없었고 세부 내용도 없었고 단 2줄이 전부였다. 나는 신문을 넘겨 다른 면을 보다가 다시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후 몇 가지 자잘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전주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다고 했다. 장사가 어떻다는지는 모르겠다. 그의 어머니는 예전보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한다. 아는 사람이 전주를 지나다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본인은 말이 별로 없었지만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더라. 고. 나는 네 라고 대답하고 더 묻지 않았다. 6년째 되는 해봄, 어느 오후.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대문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흰색 원피스에 긴 머리,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고 볼에는 보조개가 있었다. 한 회장님. 나는 2초간 보았다. 알아보았다. 수영이야? 그녀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자연스럽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그녀를 아주 오래 보지 못했다.
이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그녀는 이번에는 쿠키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저 자신만 데리고 왔다. 근처에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편하게 앉아. 차는 알아서 따라. 그녀가 차를 따라 마시며 근황을 말해 주었다. 빵집은 3호점까지 열었고 장사는 계속 잘 되고 있었다. 결혼도 했다고 했다. 남편은 예전 JH그룹 디자인팀 동료였고 작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나 안 불렀네? 회장님께서 바쁘실까 봐요. 게다가 결혼식도 작았고 가족들만 불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더 앉아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나서 가야 한다고 했다. 가기 전에 가방에서 한 가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버터 쿠키 한 상자. 새 레시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난번 것도 괜찮았는데 왜 바꿨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다. 대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쿠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지난번처럼 노릇노릇한 쿠키가 들어있었다. 한 조각을 떼어 베어 물었다. 바삭하고 단맛이 적당했다. 지난번보다 확실히 더 맛있어진 것 같았다. 무엇을 바꿨는지는 모르겠다. 쿠키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뚜껑을 닫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올 때 버터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해가 저물었다. 담장 너머로 햇볕이 서서히 기울면서 빛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변했다. 회화나무에 흰 꽃잎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다. 한 조각 한 조각 마루 바닥에 내려앉았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멀리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다. 새소리인지 다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차가 식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식은 녹차는 약간 떫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눈을 뜨고 마당을 바라보니 회화나무 그림자가 이미 많이 길어져 돌바닥의 반 이상을 덮고 있었다. 내일 꽃잎을 쓸어야겠다. 하지만 급하지 않다. 내일 하면 된다. 고개를 숙여 탁자 위 쿠키 상자를 보니 아직 반 이상 남아 있었다. 다시 한 조각 집어 천천히 씹었다. 휴대폰은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오늘은 김 실장의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그도 최근에 은퇴 생활을 시작했고 가끔 낚시를 가거나 풍경 사진을 몇 장 보내주곤 했다. 하늘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 쿠키를 내려놓고 손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낸 뒤 일어나 찻잔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씻어서 그릇장에 넣고 조리대를 닦았다. 거실을 지나칠 때 잠시 멈춰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렇게 웃고 있었다. 40살의 모습, 양복을 입고 눈을 가늘게 뜨고 계셨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거실 불을 껐다. 마당의 달빛이 새하얗게 빛났다. 회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다. 나는 마루에 서서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서 문을 닫았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창밖의 달빛이 바닥에 내려앉아 야른 물결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누웠다. 눈을 감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몇 가지 일들이 떠올랐다. 21살에 아버지가 떠나신 날, 25살에 회사가 흑자로 전환된 날, 3년 전 이혼한 날, 그리고 오늘 오후 바람이 불어올 때 회화나무 꽃잎이 무릎 위에 내려앉은 그 무게. 이 일들이 하나씩 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다. 마치 줄지어 지나가는 행인들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창밖에는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다.
회화나무 가지가 지붕 처마를 스치며 소리를 냈다. 아주 가볍게, 아주 느리게.